우리가 민사 소송법에서 지금 2002년에 민사집행법을 분리 독립시켜서 법으로 만들었잖아. 원래 여기에 있던 내용을 약간의 이제 개정 내용이 담기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거잖아. 근데 여기에 보전 지금 처분이라고 배우려는 이 제4편의 보전 처분으로 배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에서 보면 제4편의 법 편제가 보면 이 책 제목 똑같이 제4편으로 보전 처분이 있는데 이게 속성이 보전 처분은 가압류 가처분 여러분 들어봤던 이 보전 명령이라고 그래. 이런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명령 보전 명령이 있고 요게 판결 절차로 지금 판결에 해당하는 것에 플러스 집행이 있는 이런 것에서 요것에 보전 명령에 대한 집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전 명령과 보전 집행이 어떻게 본다면 소송과 집행에 해당하는 즉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판결 절차의 집행권한 등의 집행 요 나뉘었던 것이 요 보전 처분에서는 보전 명령과 보전 집행이 같은 묶음으로 여기에 규율돼서 조금 어색해.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말했듯이 민사보전법을 따로 이렇게 만든 게 민사보전법은 그 속에 보전 명령과 보전 집행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법은 민사집행법 속에 이 판결에 해당하는 보전 명령이 있고 그것에 집행이 있어. 그렇지만 보전 명령과 보전 집행은 확실히 이렇게 막 판결과 집행처럼 나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 발하여지면 가압류 가처분 자체는 긴급 밀행 신속 이런 것 때문에 곧바로 그냥 집행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딱 확연히 구별해서 보는 이런 점에서 약해.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이 민사집행법에 규율한 것이 큰 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일본은 아예 민사보전법을 따로 만들었다. 실은 보전 명령이 그런데 중요해. 보전 집행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확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집행법에 있다는 점에서 조금 집행만을 규율하지 않고 오히려 무게중심은 이 보전 명령에 있는 건데 보전 집행보다는 그게 민사집행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은 민사보전법을 독립시켰다. 이런 거야. 되겠지? 쭉 보자. 옆번호 20으로 나가네. 책을 기준으로만. 보전 처분의 의의는 가압류 가처분 떠올리면 돼.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20-2 그림 그려놨는데 그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1억 원이면 1억 원 받을 금전 채권은 요 가압류를 걸는 거야. 가압류. 그런데 비금전이면 금전이 아닌 어떤 인도 청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는 금전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거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채권에 대해서. 근데 인도 청구권 같은 거는 그 물건에다 거는 거잖아. 그 물건. 그 물건을 보전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거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 거는 거는 잘 봐봐. 1억 원이면 1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어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채권이든에 대해서
본래의 압류, 우리가 집행권한을 확 갖고 있을 때 압류에 대해서 지금은 집행권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판결 열차로 치면 소재기 전이라든지 판결이 있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가지가 압류가 거는 건데, 압류는 압류인데 아직 자기 피보전 채권이 집행권한 되는 요 피보전 채권, 요게 아직은 미지수인 거지. 아직은 미지수니까 가를 쓴 거지. 그지? 되겠지? 그래서 이 가압류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요 본안에서 확정이 된다는 점은 압류로 이전 이런 말 쓴다고 그랬지. 우리가 암이 뭐 전이 됐다, 이전됐다 이런 거 비슷한 용어지. 이전, 이행 그렇게 되는 거야. 한편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는 그 물건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한다든지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금전 채권이냐 아니면 비금전 어떤 요걸 계쟁물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계쟁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법은 이걸 풀어가지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계쟁물이라는 게 다툴 쟁자 쓰면서 계쟁물, 다툼의 대상에 관한. 옛날 그러니까 책에 보면 아직도 판례 같은 데 보면 계쟁물에 관한 이런 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거는 거지. 그 다음에 같은 가처분이라도 완전히 다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장래 집행을 대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주총회가 열흘 뒤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는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있어서 이게 막 열려버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판결 열차에서 3달 뒤, 뭐 5달 뒤쯤에 결론이 나와도 이미 주주총회가 딱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이게 안 되니까 주주총회 자체 여는 걸 임시의 지위를 못 열게 지금 현재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시키는, 원래 본소송에서 주주총회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금지 소송을 내기에는 급박하니까, 현재 급박한 위험이 있으니까 만약 받아주게 된다면 지금 주주총회를 금지시키는 이런 가처분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주주총회 여는 걸 지금 시점에서 본 안으로서 막는 게 아니라 가처분으로서 막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런 세 종류의 지금 보전 처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둬야 된다.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가 도표로 만들어 놨네. 20-2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키포인트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압류를 거는 거야. 압류야. 근데 왜 가가 있느냐? 요 본안의 권리가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본안의 권리가 확정이 돼서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게 되면 이 가로 걸었던 거를 압류로 가게 만들고, 순위는 요때 순위가 이렇게 이전, 전이, 이행 이런 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지. 연결. 그지? 그런 개념만 일단 알아도 쭉 보면서 보전 처분의 특질 옆번호 20-14 문제 너무 쉬워. 다음 중 보전 처분의 특질이 아닌 것은 긴급성, 잠정성,
부수성, 밀행성, 자유재량성. 딴 거는 용어상 알지만 자유재량이 조금 그렇지. 보전처분에 이것이 법원이 재량으로 한다. 그러니까 긴급 밀행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틀이 딱 있지 않고 약간 재량적으로도 막 내려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긴급성, 잠정성, 부수성은 무슨 의미냐면 본안에 대해서 본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본안. 아까 말한 이 본안. 본안을 전제로 한다는 부수성이라는 거지. 그런데 아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자체가 본안의 그런 결과적인 유사한 효과를 갖고 와. 효과를 갖고 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용어를 써. 보전 절차의 본안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게 그 자체가 가처분인데 본안적인 주주총회 지금 열나는 것을 개최를 금지시키는 이런 거 본안적이지. 가처분이긴 한데 받아들여지면 본안에 승소한 것 같이 개최를 못하는 거야. 원래는 개최 금지 소송은 3개월, 5개월, 막 1년 걸려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일단 가처분이 지금 현재 급박한 위험을 전제로 해서 발령되면 그 점에서 본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밀행성, 자유재량성 이런 거지. 그래서 그 가처분의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본안적인 결론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단행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 이런 말도 써. 20-16의 마지막 가서 보면 20-16, 20-17 바로 앞에 가서 보면 단행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 만족적이라는 거니까 어떤 본안의 그러한 결과가 지금 단계에서 가처분 단계에서 얻어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보전처분도 전자소송처럼 이제 신청 같은 게 다 온라인적으로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 민사소송의 변론조차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당겨져서 변론이 전자소송으로 하는데 지금 법원의 전자소송 그 프로그램은 시스템은 이제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 전자소송 시스템 갖추고 있는데 프로그램 보니까 줌 이런 거 말고 또는 뭐 팀즈 이런 거 말고 그거 쓰는 것 같더라고. 비디오 뭔가 또 그런 회의 프로그램 쓰고 있더라고. 줌 쓰지는 않고 있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다 내야 되느냐 이런 것 등 토지관할, 사물관할 이런 거는 이제 본소송을 전제로 해서 본소송 관할법원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등등 있어. 본안하고 연관돼서 낼 수 있다. 가압류 있는 물건 있는 곳 그건 뭐 어떤 목적물 소재지니까 그거 되겠지. 그러니까 토지관할 다시 좀 봐주면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그지? 그 다음에 본안 소송, 본소송 있는 거와 연동돼서 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사물관할은 20-24. 사물관할은 본안에 있어서 단독 판사면 보전명령도 단독 판사. 본안이 합의부면 보전명령도 합의부. 참 민사소송에서 내가 동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이 사물관할 요 하고 그것에 따른 신급관할이 조금 바뀌었어. 금액이 종래 2억 원이었다가 5억 원인가로 올렸어. 민사소송에서도 관련 있고 신급관할도 올렸어. 그러니까 그 동영상 내지는
내 사이트에서 올린 거, 그런 거는 법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규칙 같은 게 바뀌면서 그런데 계속 오르네. 5억까지로 올랐어, 단독 환사가. 그러면서 조금 너무 그 사이에 이 갭이 크니까 약간 막 거의 복잡해졌어. 5억 초과하느냐, 5억 이하냐, 뭐 하면서도 또 2억에서 5억 사이는 조금 또 너무 급격하니까 뭔가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관할에 기준되는 소송 목적의 값 등이 규칙에 변화가 있었다. 민사소송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동영상 올리고 그 정보 올렸으니까 찾아서 민사소송에서 정리 한번 해봐요. 관심 있으면. 그 다음에 20-25 당사자는 이때는 원고피고라고 안 하고 가끔가다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채권자, 채무자라고 불러. 채권자, 채무자. 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렇다고 진짜 돈 받을 자의 의미의 채권자냐? 그럼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지칭해.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채권 채무에서 돈 갚아야 될 채무자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름 적극적으로 채권자. 그다음에 상대방 소극적으로 채무자. 이렇게 신청서 같은 데 써. 그다음에 어떤 결정문에도 나와. 보전처분 신청 중에 이게 아까 그거지, 재판으로 치면 판결 절차에 해당하고 플러스 집행자 절차가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데, 이 판결 절차에서의 아직 우리가 소송법에서 배우는 중인 81조의 참가승계, 그 다음에 82조의 인수승계, 이런 개념이 여기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 보전 명령을 받고자 신청하는 단계에서 어떤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는 그런 승계가 있을 때 그걸 변경시키는 그런 틀이 참가승계, 인수승계 틀이 있어. 그지? 만약에 이 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다음에는 어떻겠어? 그래서 집행에 해당하는 보전명령과 보전집행이 연결되는 단계에서 보전집행에서의 이런 승계가 있으면 우리가 강제집행에서의 승계집행문, 이런 개념이 등장하죠. 강제집행의 승계집행문. 그러니까 승계집행문은 집행 단계에서의 승계를 처리하는 절차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고, 지금 보전명령을 신청해서 보전명령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사이에서 승계에 대해서는 참가승계, 인수승계, 즉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민사집행법 항상 어떤 법이든지 제일 기본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을 때 23조 민사집행법을 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23조 1항에 되어 있으니까 집행법을 준용하고, 보전처분은 또 한술 더 떠서 이제 앞에 집행 절차를 준용해. 그래서 보전처분에 관한 조문 보면 어디에 그런 게 있냐면 291조 보면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1조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집행 절차를 준용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의 경우는 다시 가압류 절차를 준용한다가 301조. 301조 집행법 301조에 보면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속에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가압류 절차를 준용한다, 또 이런 게 있어요. 301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문이 배치되어 있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적인 준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대리에 보면 20-26 대리에 보면 보전처분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 그 다음에 본인이 소송 능력이 설사 있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쭉 가서
20-28 가서 심리의 방식은 지금 보전 처분이라는 데를 하는데 아직 보전 명령을 받아야 달라고 신청을 해서 심리하고 이제 발령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발령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가 집행이 되는 건데 요게 그렇게 뭐 판결에 대한 집행같이 그런 게 아니라 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만 보전 명령과 보전 집행은 구별된다.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이게 헷갈려. 보전 처분이라는 속에서 판결 절차에 해당하는 보전 명령을 바라는 요 바라기까지의 절차 요게 있고 요게 이제 민사소송의 판결 절차를 대칭해서 이해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런 거지. 심리 방식은 민사소송법 134조를 보면 필수적 변론이지.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된다라는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잖아. 필수적 변론의 원칙인데 여기서는 결정으로 발령이 되잖아. 보전명령,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인데 이 명령은 발령한다는 의미에서 명령인데 결정 절차로서의 발령이야. 보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조금 이 무게감이 본안에 가깝잖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아까 같은 가처분이란 말을 써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과는 완전히 틀린 거야. 그런 무게감에서 틀리니까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으나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는 필수적 변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느낌 알겠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좀 무게감이 있는 거야. 본안급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임시로 지금 자기가 본소송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지위를 임시로 지금 받아내는 거야. 주주총회 개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본안소송의 그 상황을 지금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뭔가 판결 절차급으로 심리가 조금은 무게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니까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일, 채무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가압류 같은 건 채무자한테 오히려 아까 밀행성 이런 것 때문에 채무자한테 어떻게 돼? 안 알리고 전격적으로 되는 거잖아. 채무자는 언제 알아? 이 발령된 게 송달된 때부터 아는 거야. 자기한테 자기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린 걸 송달된 때. 이것도 심지어 발령하고 나서 채권자가 이렇게 해서 집행 가는 것이 완료돼 가지고 이 채무자가 빼돌리지 못하게 손쓰지 못하게 하려고 늦게 송달시켜도 돼. 보통은 발령되고 채권자한테 송달 먼저 하고 그래서 집행 들어가게 하고 채무자는 한 타임 늦게 알게 해줘. 채무자가 손을 못 쓰게. 이런 밀행성 때문에 그래. 그치? 근데 오히려 이쪽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채무자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본안적인 결과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결과이니까. 이해하겠지? 되겠지? 20-29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 형식으로 한다. 그지? 이름은 우리가 보전 명령, 뭐 가압류 결정이라고도 하는데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 이런 말 하지만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통과돼서 보전 명령이 발하여지는데 이 보전 명령이 발하여지기 위해서는 뭐야?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지. 피보전 권리. 자기가 본안에서 1억 원 받을 권리. 예를 들어
1억 원 받고자 하는 피보전 권리가 있는데 이게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전의 필요성 이 두 개가 핵심이지.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져야 보전 명령이 발화해지는 거죠. 자기가 1억 원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판결까지 가서 채무자로부터 이것을 갖다 회수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이 집행이 원활히 안 될 이 점에 대해서 보전의 필요성을 나타내서 이때는 근데 판결 절차처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소명 정도로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보전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죠. 20-32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결정 절차는 상당한 송달 말고 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면 되는데 이 중요성 때문에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하나 아까 나왔듯이 그 20-32에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보전 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그 보전 명령 내려진 걸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을 착수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라고 한다. 집행 자체를 채무자한테 송달하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아까 뭐 때문에 그랬어? 밀행성 전격적으로 보전 명령 자체도 전격적으로 밀행성으로 내려졌지만 그게 집행으로서 완결될 때까지 채무자한테 틈을 주지 않는 거야. 채무자가 알아채고서 어떻게 뭔가를 할 틈을 안 주고 그 뒤에 해놓고 집행까지 걸어놓고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집행을 착수한 뒤에 집행 절차로 들어간 뒤에 이제 채무자가 손 쓰지 못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실무. 그 근거는 집행 자체를 채무자가 송달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292조 3항이 집행 자체는 채무자에게 요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292조 3항을 보면 그런 조문이 있을 거예요. 292조 3항을 보면 제2항의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계쟁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보전처분의 이제 발령에 따른 송달 요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 재판에 대해서 그럼 불복 절차가 항상 있죠. 20-34에 보면 나눠서 봐야 돼요. 가처분 명령, 가압류 명령, 보전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해서 오케이 됐다면 오케이 된 거랑 요걸 신청을 했는데 보전 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각, 각하란 기각은 우리가 판결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예요. 즉시항고. 근데 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이때는 채무자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해요. 차이는 뭐냐? 보전 명령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아직도 채무자한테 아르켜서 채무자의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가 이 보전 명령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졌으면 이제 채무자한테 송달이 돼서 채무자도 아니까 채무자가 이 자체를 등장해서 싸우는 이런 식으로 발령된 것에 상급심이 아니라 이의신청 등은 발령된 것에
속심적인 형태로 속심적으로 연속되는 거지. 계속 연속되는 거로. 즉시한 거는 뭐야? 보존 명령이 일단 있고 일단 보존 명령이 있고 이것에 대한 이제 재심사에 해당하는 거지. 상급법원이 재심사를 하는 것이지 즉시한 거는. 근데 보존 명령이 받아들여진 건 그 자체에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재심사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채무자가 등장해서 속심으로 따지는 거다. 잘 개념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보존명령이 받아들여질 때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상급적으로 가서 재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성상에서 채권자만이 등장했던 보존명령이 받아들여질 때까지의 그걸 채무자를 등장시켜서 따지게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구하거나 하는 거야. 속심적이다. 이게 포인트네. 속심적이다. 이해 잘 해봐, 개념. 그 다음에 담보 같은 거를 일단 가압류 걸리고 하면 이 재산권이 묶이잖아. 그래서 담보 제공 같은 걸 시키는데 이건 실무적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증권 끊어서 내야 되고 그래. 실제 담보에 대한 해당하는 증권 같은 거 장황하게 해놨네. 쭉 넘어가면 그건 실무적인 거고.